In the rehearsal room of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dozens of musicians are looking tense as they wait for one person, the conductor Shion Sung. Absolute silence fills the room as she enters. At the tip of her baton hangs the entire orchestra. Her charisma takes full command of the room. Conductor Shion Sung began her reputation as an interesting rookie more than a decade ago by winning numerous European conducting competitions. As she went from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to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and then to the Gyeonggi Philharmonic Orchestra, one title has always followed her: a female conductor. But Shion Sung has overcome her gender label with her talent and effort. She conducts her orchestra in her own color and style. We meet with her to hear the story of passion for music, all on her fingertip. A glass ceiling, as we all know, is a metaphor used to describe the invisible barrier that blocks women from rising through the ranks. In the classical world, it's called the glass podium, apparently. Well, today on our interview, we're sitting down with a woman who's breaking that in and outside of Korea, all with a baton. Conductor Sung Shion is with us today.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네. 네. 최근 근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최근에 이태리와 또 프랑스에서 또 공연을 하고 또 런던 필하모니아 런던과 공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향 공연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요. 또 보스턴 심포니 부지자 과정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재초청이 와서 또 시즌 서스크리션 콘서트에 가서 또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바쁘신데 이렇게 고국에 또 찾아서 저희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네, 지난 광복절 때 서울 광장에서 열린 아주 큰 음악회에도 참여하셨는데 어떤 공연이었나요? 예, 서울시와 서울시향이 주최를 한 남북한 화합을 위한 어떤 그런 기원? 예,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콘서트였는데요. 보통 콘서트 하면은 콘서트 홀에서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서울 광장이라는 어떤 뜻깊은 그런 장소에서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오픈에어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틀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곡들을 준비했고 또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쉬운 그런 곡들로 선곡을 했고 최근에 또 이제 많은 북한과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최성환 작곡가라는 북한 작곡가가 작곡을 한 아리랑이라는 우리 전통의 민요를 주제로 한 또 오케스트레이션을 한 그런 곡을 또 저희가 선곡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네.
매우 뜻깊은 공연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콘서트홀에서 하는 거하고 오픈에어 콘서트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지휘를 하실 때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자유롭죠. 그러니까 콘서트홀이라는 어떤 정말 울림이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공감이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오픈에어는 시민들과 어떤 직접적인 어떤 만남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평소에 콘서트홀을 찾지 않으셨던 그런 시민들이 또 평소에 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클래식이라는 음악을 그냥 자유롭게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호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그러니까 표현도 자유자재로 하시는 것 같아요. 콘서트홀에서는 약간의 어떤 되게 정적인 그렇죠. 어떤 그런 반응이시라면은 그런 광장에서 하는 콘서트는 어떤 환호나 아니면 기쁨을 유감 없이 표현하시는 예, 그런 조금 더 소통과 공감이 되는 그런 장이라고 그렇고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해서 너무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네. 해외 활동으로 참 바쁘실 텐데 또 고국을 찾아서 공연을 하고 계신데 오랜만에 한국에 오시면 좀 어떠세요? 일단은 공항에서 내려서 그 한국의 공기를 맡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그 평온해짐이 이제 연주를 할 때나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나 그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언어고 내 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정서가 있으니까 리허설 중에서도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여기 와서는 한 번 더 웃게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좀 교감이 훨씬 좀 더 자유롭다고 그래야 될까요? 내 나라가 주는 평온함. 네, 그렇죠? 평온함이 있죠. 해외여행 다녔다 딱 우리나라 왔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다. 네. 지휘자님께서는 서울시향과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향에서 부지휘자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명성이 자자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어떻게 서울시향과 함께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예, 제가 2006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숄티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2007년에 밤베르크에서 있었던 말러 콩쿠르에서 좀 주목을 받아서 보스턴의 부지휘자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스턴에서 부지휘자로 활동을 하던 중에 서울시향의 데뷔 무대를 가졌고요. 그 데뷔를 하고 또 연주를 하는 과정에 그때 베토벤 9 심포니를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정명훈 선생님께서 갑자기 리허설 때 들어오셔서 연습하는 거를 관객석에서 이제 보시고 베토벤을 이 정도 하면은 시향 부지휘자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찾아오셔서 혹시 할 마음이 있느냐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직간접적인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발탁이 돼서 5년 동안 인연을 SPO랑 서울시향이랑 맺게 되었습니다. 서울시향에서도 여성 부지휘자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서울시향의 부지휘자 제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태까지 시향에서 여성 지휘자를 기탁을 한 거는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휘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보스턴 심포니와 또 서울시향에서 부지휘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우시게 보스턴 심포니에서 있었을 때 부지휘자의 역할이랑 서울시향에 있었을 때 부지휘자 역할을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보스턴 심포니는 시즌 중에 2번의 연주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즌에 2번 연주를 제외하고 커버 컨덕터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게스트 컨덕터나 아니면 상임 지휘자가 지휘를 못하게 될 경우에 즉시로 이제 점프인을 해서 콘서트를 지휘를 하게끔 이런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오피니언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스턴 심포니는 투어를 많이 해서 여러 국제적인 홀을 다니면서 투어를 하는데 상임 지휘자가 세컨드 오피니언이 필요할 때 뒤에서 관객석에서 밸런스나 아니면 음향 같은 걸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악보의 오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또 전달해서 수정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이거 중요한 역할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미국 쪽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는 부지자들이 한국식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사회초년생? 네, 그러니까 곧 학교를 졸업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아직 좀 젊고 유능한 그런 지휘자를 발탁해서 쓰는데요. 네. 오케스트라 측에서 이 젊은 지휘자를 양성하고 키우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네. 그런 젊은 지휘자한테 아직 경험이 풍부하진 않지만 재능이 있는 지휘자들한테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해서 키우고 양성하는 어떤 그런 큰 뜻도 있는 네. 그런 좋은 네. 조합의 어떤 그런 결과물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할을 주고받는 그런 거고요. 제가 서울시향에 있었을 때는 물론 그런 중요한 역할도 했지만 서울시향 쪽에서는 좀 더 그런 지휘자 양성에 대한 뜻을 더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보조나 아니면은 세컨 오피니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역할보다는 좀 더 연주를 많이 하면서 서울시향과의 그런 호흡을 맞춰가고 또 시민들과의 서울시향과의 어떤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친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휘자 네. 역할을 하게 했고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시민들과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어떤 그런 지휘자 역할을 좀 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규 연주에도 그 기회를 주면서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역량을 오케스트라와 합을 맞춰가면서 또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더 연주에 치중됐던 그런 역할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2014년부터 4년 동안은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장으로 계셨는데 그때 당시 국내에서도 국공립 오케스트라 첫 여성 단장이면서 첫 여성 상임 지휘자가 탄생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본인에겐 또 어떤 시간이었는지 궁금해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못할 수 있었던 아주 금과 같이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게스트 컨덕터로 가거나 아니면은 부지자로 있을 때 알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리더가 돼서 이 한 단체를 운영해 나가고 또 끌고 나간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 그리고 그것이 주는 어떤 막대한 어떤 무게감 네. 예, 그리고 또 일이 잘 됐을 때의 그 희열, 네, 기쁨 이런 네. 것도 그런 무게가 막중한 것만큼 더 2배, 3배로 네, 그런 희열을 맛볼 수 있다는 것도 느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휘자로서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널리 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점도 좀 있으셨어요? 돌아보니. 돌아보니 아쉬운 점은 글쎄요. 이거는 물론 제 역량과도 맞물린다고 판단될 수 있었을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좀 더 연주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좀 더 경기필의 역량을 더 끌어올리고 또 저의 또 필요한 레퍼토리를 더 많이 늘린다는 제가 만약 100%라고 보면은 한 뭐 70%까지밖에 도달을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그런 거는 아마 제가 좀 더 임기를 오래 했으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기필을 처음 갔었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 오케스트라고 물론 한국 사람들과의 그 깊은 그 정이 있지만 조금 오케스트라 단원들과의 너무 이렇게 친목을 다지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한국적인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취지의 어떤 뭐를 회식이랄까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같이 모이고 좀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교감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 이런 시간은 제가 일부러 좀 멀리 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뭐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일부러 그렇게까지 디스턴스를 둘 필요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가치 있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원들과의 거리를 조금 일부러 두시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던 건지 궁금해요. 사실은 사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지내고 또 이분의 어떤 그런 사적인 상황이 어떻고 그런 것을 일일이 알면은 정책을 반영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뒤따른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네. 모든 소소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데 오케스트라가 정작 해야 할 어떤 그런 중요한 일들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되는 일들은 그냥 과감하게 네. 예,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옵션을 택했다고 해야 할까요? 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무대를 서셨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 제일 지금 기억에 남는 공연은 물론 국내외 무수한 공연들을 했지만 저보고 하나를 뽑으라면은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경기 필과 함께 2017년에 네. 무직 페스트 베를린이라는 그런 베를린에서 대규모로 벌어지는 뮤직 페스티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시아 최초의 오케스트라로 초청을 받아서 갔고 그 포디움에선 여성 최초의 지휘자가 됐었고 그 다음에 한국 작곡가의 곡을 가지고 갔다는 게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베를린에서 크게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도 얽히시고 그래서 좀 정말 사회적 큰 이슈가 됐었던 윤희상 선생님의 네. 100주년 탄생에 기념해서 무직페스트 베를린에서 작은 어떤 그런 페스티벌 윤희상 데이라는 그런 이슈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일환으로 초청돼서 베를린에서 콘서트하우스라는 그런 연주장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한국 오케스트라가 여태까지는 그런 큰 무대에서 그런 한국 작곡가의 곡들이 외국 오케스트라, 외국 지휘자의 연주가 됐었는데 그때 정말 100주년의 기념일에 한국 오케스트라가 또 한국 지휘자의 어떤 그런 연주로 해서 그런 큰 무대에 섰다는 것이 너무너무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인의 어떤 저력이나 아니면 음악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정말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연주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를 꼽으라면 그 연주를 꼽고 싶네요. 네. 성시연이라는 지휘자를 이야기할 때 늘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수식어가 좀 식상하진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듣기 싫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제가 물론 데뷔한 지는 긴 지휘자의 어떤 나이로 봤었을 때는 제가 길지는 않지만 데뷔 초부터 들었던 게 여성이라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수식어가 제가 2006년에 숄티에서 1등 할 때부터
여성 지휘자라는 타이틀을 받고 저는 항상 이제 포디움에 설 때 나를 여성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한 지휘자, 한 음악가로 봐주기를 원하는데 주변에서 항상 그런 소식어를 써주시니까 처음에는 저는 아무것도 이제 자각을 안 하고 그냥 나는 한 사람의 음악인이고 지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것도 이제 옆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성 지휘자가 뭐가 틀리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네. 물론 클래식 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 네, 그런 면으로 보자면은 여성 지휘자라는 게 아직은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여성이라는 어떤 그런 게 특이하니까 많이 그렇게 부각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성으로 태어난 이상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지휘자의 길을 계속 갈 이상은 이 수식어를 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을 한 게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는 이상 나는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쉬운 길을 만들어주는 어떤 네. 그런 초석이 돼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누군가는 그 길을 저한테 만들어줬고 또 제가 그 중도에서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후배들이 좀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더 인정받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또 제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지휘자, 남성 지휘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화적인 시각이 아니라 보수적인 클래식계의 전반적인 그런 시각인 게 좀 더 맞는 거죠. 네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항상 어떤 그냥 연주를 하고 리뷰를 볼 때 뭐 female conductor 네.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그리고 메일 컨덕터라고 하진 않는데요. 메일 컨덕터라고는 그쵸? 절대로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female conductor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최근에 한 프랑스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한테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한 시즌에 한 명씩 female 컨덕터를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룰이 생겼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아무래도 여성 지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더 높아졌고 이렇게 필요성을 조금 더 다 공감을 하고 있구나라는 기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이렇게 정해서까지 해야 되는 그런 네, 이슈인가라는 네. 생각도 들었어요. 네,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네, 반갑기도 네. 하면서도 네. 그런 뉴스였겠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지휘자인 마린 알소업이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성 지휘자들이 숫자가 적은 것은 변함이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성 지휘자보다 여성 지휘자의 수가 현격히 작기 때문에 그 작은 인원 가운데서 훌륭하고 좋은 여성 지휘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많지 않은 그런 여성 지휘자 속에 또 이렇게 잘하는 여성 지휘자가 드물기 때문에 그 역량이나 아니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드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교수님한테 들었었는데 아주 옛날에는 뭐 여성은 박자 개념이나 아니면은 리듬에 대한 그런 감각이 뛰어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여성을 더 타부시했다는 그런 말도 네. 들었고요. 그러니까 온갖 고정관념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세계가 여성 지휘자에 대한 세계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냥 보통 연주자가 아니라 또 앞에서 포디움 앞에서 리더십과 또 빠른 판단력 그리고 어떤 넘치는 힘, 예, 파워 이런 네. 거를 보여줘야 되는 아무래도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여태까지 생각했던 여성의 어떤 그런 모습과는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커리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에게 장벽이 높은 지휘자의 길을 걷고 계신데 이것도 처음에는 피아노로 전공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의 독학으로 지휘 공부를 하셨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말 쉽지 않으신 길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 길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 내렸을 것 같아요. 네. 베를린에서 공부를 할 때 베를린 필하모니에 가서 항상 베를린 필하모니 연주를 듣고 그 정말 감동적인 연주를 듣는 순간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지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휘자의 어떤 그게 능력이 뭐고 그 힘이 뭘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던 중에
물론 피아노의 어떤 그런 공부에 제가 좀 뷰를 좀 넓히기 위해서 또 많은 음악을 듣고 또 비디오를 보고 또 연주회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연주를 보는 과정에 포르트웻글러라는 아주 독일의 유명하신 지휘자가 베를린 필하모니랑 같이 연주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그냥 화면으로 빠져 들어가듯이 그렇게 그 아주 조그만 뭐 한 14인치 텔레비전이었는데요. 저한테는 오직 그 화면만이 여기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집중력을 네. 저한테 그때 그 당시에 줬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물론 전쟁이 거의 끝나고 너무나 절박한 마음에서 음악을 하는 그 절박함도 있겠지만 이 지휘자 한 명이 단원의 역량을 이렇게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음악을 하려면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이 지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를 했는데 요즘은 추세가 지휘자들도 되게 젊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25세 지휘를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다 그러면 약간 무모한 시도? 네, 그런 시도였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교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을 때 그냥 새로운 길 가지 말고 하던 것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인생을 70이라는 어떤 그런 줄로 놓고 봤었을 때 내가 지휘를 시작해서 2, 3년을 한번 시도를 해본다면 70이라는 그 긴 시간 안에 2, 3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 3년의 시도를 꼭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독일 명문 음대로 알려져 있는 한스 아이슬러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셨는데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분은 롤프 로이터라는 분이시고요. 제가 처음에 그분을 찾아갔었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휘자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고 또 여자건 남자건을 불문하고 그분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쉽지 않은 길이니 너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칠 것이 아니면은 한 발은 여기다 두고 한 발은 여기다 두고 하면서 할 수 없는 직업이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라고 돌려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그 말씀 하시면서 이거 진짜 하고 싶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여자로서는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네. 하셨고요.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게 됐는데 제가 그때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정말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는 피아노를 치면서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또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봤지만 그 선생님한테 저한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신 분은 없으셨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시연성이니까 네. 그 SUN이 들어가는 선이라는 어떤 발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는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항상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리면은 너가 음악을 하는 게 어떤 목표나 결과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이상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힘들거나 아니면은 좀 지칠 때 그분의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면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어떤 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셨잖아요.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81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떠나시기 얼마 전에 급격하게 이제 암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병동에 입원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데뷔 무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스코어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병상에 정말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마르셨는데 병상에 누우셔서 그냥 마지막 힘까지 짜내시면서 저한테 이제 레슨을 해주셨던 예,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그래서 저는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이제 연주를 하면서 그 연주를 제 마음속에 선생님께 데디케이트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주를 했었고요. 네. 그 모습은 아직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마음 속에 남아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아무래도 음악을 하고 또 만약에 기회가 돼서 후배들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그 정신이
또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또 후배들을 도와줄 때 그만큼 정말 정성을 다하고 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심어주신 그런 훌륭한 스승님이셨습니다. 네. 또 학업을 마치시자마자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수석 지휘자로 활동을 하시고 이후에는 또 버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사실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37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지휘자가 탄생을 했던 건데 어떤 기분이셨는지 또 주위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학업을 이제 거의 마치고 그때 바로 픽업에 대해서 갔는데 사실은 저는 여성 지휘자라는 어떤 관념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디션을 마치고 무대에 서 있는데 거기에 계신 그 홍보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너가 만약에 지휘자 부지휘자로 발탁이 되면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휘자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인가? 네. 저는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고 별로 그다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안 했는데 제가 막상 이렇게 발탁이 되고는 모든 신문이나 아니면 어떤 프레스에 최초의 여성 지휘자라는 어떤 그런 네.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무거운 책임감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유리천장을 뚫으신 거죠. 그렇죠. 단원들이 선생님께서 이제 첫 지휘 무대에 섰을 때 단원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좀 궁금해요. 보통 이제 공연 포스터에 보면 이름만 나와 있고 사진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오케스트라한테 처음 소개를 할 때 또 시연 성이 너무나 엑소틱한 그렇죠. 그런 남잔지 여잔지 알 수 네. 없죠. 외국 사람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이러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남자 지휘자를 이제 특히 동양 사람에서 남자 지휘자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을 보고 조금 이렇게 신기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2초간의 어떤 그런 의아함이 있어도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할 때 하고 나서는 저는 단원들의 어떤 눈빛이나 그게 많이 틀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휘봉 휘두르는 순간부터 그런 존재감을 잊게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한 그냥 지휘자로 봐주기를 네. 원하는데 그게 통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기쁘죠. 해외에서는 앞서 말한 마리나 알소비나 또 사이먼 영 그리고 조안 펠레타 이런 분들이 여성 지휘자로서는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한국 출신으로는 장한나 씨, 또 김은선, 김보미 등이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롤 모델로 삼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저희가 멘토로 생각하고 있는 그 롤프 로이터 선생님이 저의 롤 모델이시고요. 특별히 어떤 여성 지휘자의 롤 모델을 뽑으라고 한다면 사이먼 영을 뽑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클리어한데요. 제가 학생 때 베를린 슈타트오퍼에 가서 토스카라는 오페라를 관람을 했는데 그때 지휘자가 사이먼 영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그 사이먼 영이 만사학일 때 그 3시간이 넘는 오페라를 네. 너무나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본인을 움직이고 또 본인이 어떤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오케스트라와 그런 무대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쥐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정말 그 열정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사이먼 영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또 지휘자가 되려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들에게 어떤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여성 지휘자를 필요로 하고 또 여성 지휘자를 보는 시각이 제가 커리어를 시작했던 10년 전보다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니까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보라고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휘자는 사실은 어떤 찰나의 그 순간에 결정하는 결정력이 그 리허설의 어떤 승산을, 그 리허설의 효과를 또 많이 좌우를 하는데, 여성으로서의 내 외모가 어떻고 또 내 성별이 어떻고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내면의 어떤 강함, 강도 이런 것들이 어떻고를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좀 지혜와 또 지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배들한테도 평소에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나 아니면 평소에 학교 오케스트라를 이끌 때 어떤 그런 면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큰 포디움에서 섰을 때 그 결과물로 좀 더 멋진 여성 지휘자로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게는 수십 명, 또 많게는 100명이 넘는 단원들이 지휘자님을 바라보고 지휘봉에 정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지휘자님은 반대로 단원들의 하나하나 눈빛과 또 악기의 소리와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소리들이 다 들어오고 그 교류가, 그 커넥션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지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학생 때니까 네. 모든 것들이 포디움에 설 때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네, 좀 떨리고 그런 경험이잖아요. 사실 처음에 지휘를 시작해서 경험이 없다 보면은 템포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가 이것도 급급하는 그런 때기 때문에 뭐 하나의 그 선율이 들어오고 뭐 단원들이 다 모이고 이거는 정말 뭐 타고난 지휘 천재들이나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물론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키울 수 있는 어떤 역량인 것 같아요. 네. More articulation. It's a bit clear, very clear. The beginning, a little bit, it's a very powerful, but a little beam, ba-da-dum, more, grandiose. Can you just do this beginning, please, allegro? 지휘자의 어떤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 물론 음악성과 리더십 이런 것도 있지만 뛰어난 귀, 청감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단원들이 지휘자가 만약에 틀린 음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틀린 거를 연주를 하고 있는데 잡아내지를 못하면은 지휘자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가 격감이 돼요. 네. 그렇게 아무도 듣지 못하면서 우리를 지휘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좀 세세한 것에 기울여서 틀린 게 있다면은 그거를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잡고 이게 상당히 리허설 중에 중요한 프로세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좀 더 쉽게 예, 그리고 교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디맨딩하게 이제 요구를 할 때도 네. 그 경험이나 연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네, 그것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륜 여유 이런 것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연륜에 의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옆에 지금 지휘봉이 있는데 제 눈이 계속 거기로 가고 있어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감히 제가 또 와, 굉장히 생각보다 가볍네요. 네. 와, 근데 이렇게 끝이 뾰족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보통 이제 지붕들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그 깎는 초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붕들이 많이 날카롭습니다. 지휘봉은 나만의 지휘봉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저는 이제 지휘봉을 사고 있고요. 네네. 보통 유명한 지휘자들은 어떤 좀 단원분들 중에 이렇게 유능하게 이거를 깎을 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몇몇 되게 국제적인 오케스트라에서 몇몇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유명한 지휘자들한테 이제 지휘봉을 이렇게 드린다든지 그런 에피소드는 많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정명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직접 나무를 깎으셔서 또 말씀하신 나만의 지붕을 만드신다는 그런 네. 예, 얘기도 있습니다. 갑자기 드시니까 더 카리스마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많은 단원들을 모두 다 기억을 하고 또 그들이 연주하는 악기 또 연주하는 실력 이런 것들을 다 꿰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지휘자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관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입술이 예전처럼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입술이나 아니면은 그 혀의 움직임, 텅잉의 이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테크닉을 발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지휘자가 이렇게 앞에서 봤었을 때 연습을 하다가 이 판단이 이분은 여기가 정말 그 본인의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올린 그런 거구나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이거를 더 완벽하게 연주하라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면은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연주자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를 지금 그런 역량을 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많은 지휘자들이 그거를 리스펙트하고 그분이 또 오랜 시간 오케스트라에서 이렇게 연주를 해왔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존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accept를 하고 놔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어떤 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분에게 좀 더 그런 어떤 챌린지를 줘서 그분이 스스로 조금 더 자각을 하고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 사실 지휘자가 실수를 하면 청중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바로 알아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휘자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부단히 노력을 해야죠. 네. 뭐 연주자들 중에는 뭐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은 내가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뭐 그런 어떤 그런 말들도 있는데 네네. 지휘자는 솔직히 팔만 이렇게 흔들면은 되는 줄 아는 분들도 많은데 그 지휘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음악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연주의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그 연주의 퀄리티가 확 달라지거든요. 본인의 어떤 정말 본인의 끊임없는 어떤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또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지휘자인 것 같습니다. 네. 흔히들 리더십을 말할 때 지휘자의 리더십을 많이 예를 들곤 하는데 자신의 리더십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네, 저는 요즘 세대가 요구하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정말 마에스트로들이 장악을 했었던 뭐 60년대, 70년대 그 세대처럼 한 마에스트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단원들과 같이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는 많이 안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어휘를 써서 좀 더 부드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휘자는 작곡가의 대변인이어야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곡을 해석하고 또 연주 방향을 설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사실 뭐 바로크 시대나 아니면 클래식까지도 작곡가 자신이 지휘자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본인의 곡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연주를 했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모든 곡에 있는 그 악보에 있는 악상 기호나 그리고 모든 표시를 정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스타프 말러라고 1890년대 그 말에서 그다음에 1910년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작곡가 그리고 너무너무나 훌륭했던 지휘자였는데요. 그 분이 이제 지휘를 하시다가 이제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반응이 안 좋았지만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작곡가로서 이제 위치를 굳건하게 굳혔는데 사실은 지금 현세에서 제일 인기 있는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자기가 지휘자니까 지휘자들이 곡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디테일한 어떤 그런 지식까지도 다 세세하게 다 하나씩 집어넣어서 다 기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말러의 어떤 그 뭐라죠? 염려가 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예로 봤었을 때 지휘자가 작곡가의 그런 음악적 아이디어를 재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시도나 아니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어떤 분석과 공부와 그리고 본인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음악이든지 어필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곡가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을 하되 그것 이상으로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휘대 위에서가 아닌 평소에 일반인 성시연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워낙 이렇게 리드하시고 앞에 서시는 걸 좋아하시는 편인지 대범하신 성격이신지 아니면 네. 저는 보통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자들이랑 이제 기자님들이랑 인터뷰가 있을 때 이렇게 인터뷰 장소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보고 지자님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기자님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소탈하고 그냥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평소 모습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통 사람, 네. 그리고 어딜 가서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 왜냐면은, 저는 음악은 삶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권위의식이나 아니면은 내가 지휘자니까 나는 남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깊숙한 어떤 삶에서 나오는 그런 본질적인 것을 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냥 보통 사람이고 싶고 어떤 모든 삶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대변하는 그런 지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고민이나 숙제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이제 저도 이제 커리어를 10년을 하면서 약간 루틴 되는 레퍼토리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자주 하게 되는 레퍼토리가 있는데 그 곡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처음에 했었던 그 감정, 처음에 했었던 그 리프레시한 그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간의 예술이잖아요. 네. 음악이란 게. 그 순간의 예술을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밥 먹듯이 해왔던 어떤 그런 그냥 루틴처럼 되면은 절대 살아있는 생동감을 전해줄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제가 요즘 고민이 좀 되고 있고, 아직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서 점점 더 빛나는 게 지휘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빛나고 계시지만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태까지의 어떤 그런 밑거름을 바탕으로 좀 더 넓은 세계에 나가서 다양한 음악과 또 다양한 사람들과 그런 소통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주지도 베를린으로 다시 옮겼고, 그다음에 다양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기회도 지금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 본인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기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저는 항상 인터뷰를 하면은 똑같은 대답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네. 그런 음악을 항상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도 행운을 위해 good luck, best of luck.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you may have paid attention because of the rarity, because she's a woman conductor, but I'm sure now you pay attention to her because of the beautiful sound she creates with her baton, her orchestra, and her leadership. Thank you for watching, and do join us again next week.